거대한 압제자의 제국이 막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네,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겠죠? 그렇죠. 보통 그런 상황이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목숨부터 건져야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억압받던 노예들의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아주 기묘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맞아요. 주인의 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금과 은을 요구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해요. 당장 도망가야 할 판에 귀금속이라니. 그러니까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고대 텍스트인 출애굽기 11장, 그중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의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네, 이 10개의 구절은요. 단순한 탈출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부식되고 역전되는지 그걸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죠. 축소판이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이 짧은 텍스트 안에는 막 정치적인 긴장감이나 경제적인 보상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이 진짜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예고된 그 마지막 재앙의 이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해체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절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잖아요. 네네, 신이 모세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텐데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전형적인 최후통첩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경고 같은 느낌이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지시가 굉장히 이질적이란 말이죠. 백성들에게 이웃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방울, 금부치 같은 폐물을 막 요구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 부분 진짜 이상한 타이밍이죠. 당장 나라에 거대한 재앙이 닥쳐서 야반도주를 해야 할 판인데 말이에요. 이걸 현대 상황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네, 어떤 비유일까요? 수백 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착취당하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완전히 파산해서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네네. 근데 도망치는 대신에 사장과 임원들 사무실을 딱 박차고 들어가서 밀린 퇴직금이랑 위자료 전부 최고급 다이아몬드와 금괴로 당장 내놔라. 이렇게 당당하게 청구하는 꼴이거든요. 와, 그 퇴직금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거기에 당시 이집트의 사회적 맥락을 좀 더해보면요. 이게 단순히 기이한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어떤 의미가 더 숨어 있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당당한 요구가 실제로 이집트인들에게 먹혀들었다는 데 있어요. 3절을 자세히 보면 신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순순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덧붙여진 묘사가 핵심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집트 입장에서 모세는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연이은 재앙을 몰고 온 국가 전복 세력의 수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를 위대하게 보았다고요? 네,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위대하게 보았다는 건요. 이미 이집트인들의 심리 구조 안에 있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아, 위계가 깨졌다. 네, 우리는 보통 권력의 교체나 시스템의 붕괴를 생각할 때 밖에서 막 거대한 충격이 가해져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물리적인 파괴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쿠데타나 폭격 같은 거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진정한 권력의 붕괴가 물리적 타격 이전에 내부의 심리적 굴복에서 먼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11잔의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기 전까지 이미 이집트에는 9번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었죠, 참. 맞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막 우박이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긴 과정 속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과 파라오의 무능함을 아주 철저하게 복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은금 패물 요구 사건은 뜬금없는 기적이 아니라 앞선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누적된 심리적 항복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는 여전히 궁전의 왕좌에 고집스럽게 앉아있긴 해요. 겉보기에는 아직 왕이죠. 하지만 그를 떠받치고 있던 관료 시스템이나 민중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권력의 추가 모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억압받던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지배계급의 집 문을 두드리며 보석을 요구하고 지배자들은 그걸 순순히 혹은 두려움에 질려서 내어주는 그림. 네, 이건 단순히 귀금속을 챙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수백 년간 이뤄져 온 이집트의 노예 제도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말을 고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인 셈이죠. 이미 사회 내부의 권력은 붕괴를 끝냈다는 겁니다. 내부의 심리적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제 그 권력 교체를 물리적으로 확정짓고 도장을 찍을 마지막 촉매제가 필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게 4절부터 등장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눈먼 폭력 같아서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진이나 홍수가 사람의 계급을 쫙 스캔해서 덮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연재해는 평등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죽음의 스펙트럼은 지나칠 정도로 정밀해요. 타겟이 아주 명확하죠. 네, 한밤중에 왕위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타겟을 아주 콕 집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특정 타겟, 즉 처음 난 것, 장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고대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첫째 아이가 죽는 게 아닌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란 한 가문의 경제적 상속자이자 종교적 제사장이자 그 집안의 미래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집트 제국의 정치적 미래가 끊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사회적 미래가 통째로 그냥 삭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넘어서 이집트라는 시스템의 내일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군요. 네. 게다가 그 재앙이 미치는 수직적인 범위를 보세요. 왕위라는 최상층부터 맷돌 뒤라는 최하층까지를 콕 집었잖아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이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가장 밑바닥 계급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재앙은 국지적 불행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스캔해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관통하는 절대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이든 바닥이든 이집트 시스템 안에 있다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 그래서 6절에서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거군요. 네, 그 심판이 만들어낼 파괴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죠. 근데요, 그 아비규환의 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의 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진영을 묘사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이집트 전체가 끔찍한 비명으로 뒤덮일 거라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은 물론이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주 극적인 대조죠. 이거 약간 초대형 허리케인이 거대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딱 한 동네만 나뭇잎 하나 안 흔들리는 진공 상태 같은 거잖아요. 이 기괴할 정도의 고요함이 저는 재앙의 굉음보다 더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요. 그 기괴한 고요함이야말로 텍스트가 의도한 가장 치밀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는 현대의 예쁜 애완견이 아니에요. 길거리를 떠돌면서 작은 소음이나 낯선 움직임, 특히 죽음의 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밤새 지저대는 존재들이거든요. 늑대나 들개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통곡하는 그 엄청난 혼돈의 밤에 바로 옆 동네인 이스라엘 진영의 개들이 혀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현상입니다. 우와, 동물의 본능마저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7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 네, 이 전무후무한 죽음의 스펙트럼과 그 옆에 절대적 고요함은요. 신이 이 두 집단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단순히 방어막 쳐준 수준이 아니네요. 죽음과 혼돈이라는 통제 불능의 힘조차도 지정된 선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꽉 쥐고 있는 압도적인 힘의 과시.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통제죠. 자, 이렇게 절대적인 통제와 구별이 선언되면서 모세와 파라오의 마지막 대면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모세의 태도가 굉장히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반응이죠. 네. 모세가 파라오한테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해요. 근데 8절 끝을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행동의 인과관계가 조금 엇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분노할 이유가 굳이 없어 보인다는 뜻인가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이미 자신이 최종적으로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신한테 다 들었잖아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한테 위대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고요. 완벽한 승자인데 굳이 파라오 앞에서 핏대사럴 필요 없이 속으로 그래 너 한번 겪어봐라 하면서 여유롭게 걸어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왜 굳이 심히 노하여 뛰쳐나왔을까? 이 질문은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철학적인 모순을 건드리는 핵심입니다. 철학적인 모순이요?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모세의 분노는 그가 신의 대리인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감정과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인간 모세. 모세는 며칠 뒤 벌어질 완벽한 승리의 스크립트를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9번의 재앙 동안 파라오와 직접 대면하면서 지독한 피로감을 겪어온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파라오가 항복하겠다고 싹싹 빌다가도 재앙만 멈추면 번번이 말 바꾸고 그 기만적인 태도를 다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모세는 무대 뒤에서 결말을 조종하는 전지적 존재가 아니에요. 눈앞의 권력자와 끊임없이 협상하고 설득하려 시도했던 현실 정치인에 가깝죠. 네네. 이번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끔찍한 파국이라는 걸 아는데도 끝까지 자기 오만함을 안 꺾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파라오의 맹목적인 고집. 모세는 그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왜 이 파멸을 막지 않는가? 왜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는 인간적인 답답함이 터진 거군요. 설득하려는 자의 절망 섞인 분노.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텍스트는 모세의 그 뜨거운 인간적 감정을 보여준 직후에 아주 차갑고 건조한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9절과 10절이요. 네, 여기서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뀌죠. 모세가 화를 내며 나간 뒤에 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정말 서늘한 문장이죠. 결국 10절에 와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진짜 이유를 신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딱 못 박아 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텍스트를 읽는 수많은 철학자나 신학자들, 일반 독자들까지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당혹스럽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모세와 파라오라는 두 인간 사이의 팽팽한 대립과 감정적인 충돌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텍스트의 화자는 갑자기 거대한 연극 무대의 기획자처럼 등장해서 사실 이 모든 파라오의 고집은 내가 기적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세팅해둔 거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모세가 파라오를 설득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분노했던 것,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그 긴 시간 고통받았던 것께 단순히 파라오 개인의 아집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 그대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거대한 기적을 전시하기 위해 짜여있던 각본이라면 파라오는 악역으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 딜레마입니다. 이 텍스트는 일어난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을 파라오의 개인적인 완고함으로만 돌리지 않아요. 파라오의 끔찍한 고집조차도 결국 더 큰 목적, 그러니까 절대자의 힘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무대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죠. 와, 이거 기묘한 역설이네요. 파라오가 안 낮아서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더 거대한 이벤트를 위해 파라오가 놔주지 못하도록 마음이 통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쏟아낸 그 뜨거운 분노조차도 결국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대한 스크립트 안에서 허족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짧은 10개의 구절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명확해지네요. 권력이 이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 철저히 통제된 재앙의 스펙트럼,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결정론적 세계관. 단 10문장이 이걸 다 압축해놨어요. 정말 놀라운 텍스트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 이야기에 잠시 가져와 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거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누군가를 상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모세가 느꼈을 그 지독한 무력감 같은 거요. 맞아요. 이미 실패로 결론난 것 같은 절망적인 대립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가 주는 힌트가 있다면 권력의 진정한 이동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아주 조용하고 기괴한 고요함 속에서 내부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곱씹어볼 아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텍스트는 파라오가 스스로 고집을 부린 걸 넘어서 절대자가 기적을 더 증명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죠. 만약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압제자의 지독한 고집조차 더 큰 이야기를 위해 세팅된 장치라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이 거대한 판 위에서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우리의 선택일까요? 와, 이거 진짜 묵직하네요. 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리는 결정과 분노들은 온전히 우리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더 큰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는 정해진 과정일 뿐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깊고 진한 여운과 함께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